오늘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무인 점포를 쉽게 볼 수 있죠. 과거 편의점이나 빨래방에 한정됐던 무인 점포가 이제는 과일 가게와 정육점 같은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인 점포 수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인 점포를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선 무인 점포 털이가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시비어 부정수급 사례에 주목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내놨던 전망치보다 오른 거죠? 네, 그 IMF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죠. 네. 그중에 이제 1월에 발표하는 게 나온 건데 현지 시간 30일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3%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직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0.1%포인트가 상향됐고요. 네. 또 우리 정부가 예측했던 게 2.2%, 한국은행이 2.1% 내놨었으니까 그것보다도 전망치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더 양호할 거란 전망이 깔려 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탁 우리나라만 찝어서 여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국면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계가 좋아질 거니까 그럼 거기에 또 수출 영향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좋게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IMF가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 세계 쪽은 지난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3.1%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2.1%, 중국이 4.6%로 나왔는데 이게 지난 전망치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0.6%포인트, 0.4%포인트 네. 각각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이죠. 미국과 중국. 이 나라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니까 한국도 좋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해서 0.1%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요. 그런데 이제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우리 매체와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건 한국의 소비와 건설 투자 이런 내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서 수출 증가 전망분을 상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또 그 와중에 하향 조정된 국가들도 있긴 있어요. 일본이나 뭐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인데 그래서 0.1%포인트나마 우리나라는 올라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긴 한데 여전히 내수 리스크를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상황은 사실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반도체 불황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게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 연말 들어서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12월 산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려 반도체에 너무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소매 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네.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1.4%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감소한 거고요. 감소폭으로도 2003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올해에도 역시나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네. 부동산 시장의 조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대외적인 정세가 그 홍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중동전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류비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를 보자면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 보호 무역주의가 좀 기조가 강해지면 네. 무역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는 또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인감 증명을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생활에선 편의성이 높아지겠어요. 네, 지금 인감 증명 받으려면 주민센터 같은 그런 행정기관에 직접 가야만 됐고요. 네. 또 무인 발급기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권 창구를 무조건 통해서 했어야만 했는데 이걸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하셔도 그렇고 자동차 매매를 할 때도 네. 그렇고 주요 계약을 일상생활에서 할 때 인감이 되게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을 때도 큰 문제였던 게 맞아요. 잃어버려 보셨나요? 네. 새 인감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 주민등록 기준지까지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멀리 이사를 했다고 치면 대부분 이사를 하죠 또. 네,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오가야 되는 그런 네.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인감증명서가 한 해의 발급 건수만 3천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수요가 많지만 매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은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불편도 해소가 되겠지만 발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정부는 매년 7억 건의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는 게임 아이템 거래도 그렇고 이게 현물화되기도 하고 어떤 일부 유저들만 향유하는 문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게임 산업이.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 국민의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 산업에서 아직도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금액은 상당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아이템 거래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도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돈이 되게 큰데 개별적으로 보면 소액 사기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또 이른바 먹튀 게임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놓고 회사가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플랫폼을 찾을 수 없는 네. 이런 먹튀 게임에도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올해 초에는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정말 복불복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의무화를 하게끔 했는데 이게 게임 소비자 보호 방안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를 다시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위기 단계 심각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었죠. 그러다가 위기 단계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가 됐고 그 후에 비대면 진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빨리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다시금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수요, 요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이후에 이용량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종료가 되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나마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원격 약품 배송 같은 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처방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약을 받으러 다시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 병원 바로 밑에 있는 연계된 약국이 아니면 그 처방전에 있는 약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네.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 약국 가면
그 회사에 그 약을 구비해두고 있진 않잖아요. 이런 문제니까 결국에 그 건물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부는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의료계에서도 갖춰야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 개정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근데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의학계 그 의사업계에서는 약이 뒤섞일 수 있다.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안정성과 의료 접근성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또 보완 방안으로 넣은 방침도 있는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를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벌써부터 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일단 공론화위 구성을 보면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이고요. 그 밑으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 공론화위가 얘기할 내용들이 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 기초연금, 국민연금 관계 설정, 가입 연령부터 해서 수급 나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구조 개혁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건데 이 되게 머리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이에요. 네. 근데 연금특위가 이걸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까지 여야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뭐 과제는 잡고 있습니다. 네. 계획은. 근데 지금 이제 1월 31일이니까 2월 벌써 이제 접어들었다고 치고 네. 2, 3, 4월 안에 이걸 낸다는 건데 너무 또 뭐 촉박하기도 한데 총선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연 이걸 건드릴 수 있을까? 예. 가시적인 결과를 이때까지 내놓는다?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논의 구색만 갖추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구체적인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손익계산 또 촉박한 일정 속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시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제 불 지펴지기 시작했던 건 작년 초였어요. 근데 1년 동안 뭐 했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부도 국회도 서로 폭탄 돌리기만 했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원래 수기라고 하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공론화하고 그걸 고민하고 어떤 합의점을 내는 건데 이게 역으로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2-3달 진행해서 결론을 낸다? 이건 너무 총선 일정이 역으로 좀 그게 기준이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연봉 협상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올해 연봉 지난해와 비교해서 1.7% 올라서 1억 5,7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급여 구성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요.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 휴가비 이런 상여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장, 부의장 또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직급 보조비라는 게 추가로 더해집니다. 여러 가지 뭐 오른 것도 있고 동결된 것도 있고 뭐 세부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회의원이 매달 1,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고연봉 직업군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네. 뭐 공무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무조건 돈을 덜 받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국민 정서상 그러면 총선 앞두고 한 게 뭐 있냐 소리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급여가 동일하게 또 나갈 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 네.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도 네. 명절 상여금까지 모두 챙겨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총선 앞두고 뭐 여기저기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떤 뭐 금고형 이상 확정을 받으면 세비 반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퓰리즘이란 반발이 나오는 건 일단 국회의원 급여 인상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또 유명무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세비 삭감하자, 뭐 특권 내려놓자라는 정치권 공헌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수십 년 된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네. 예. 자, 이제 정치권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고요. 입시와 채용, 국적과 병역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했다는데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4대학 또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여기에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4대학이라는 건 새로울 신을 쓰는 건데 네. 여기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좀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이죠. 또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자녀의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가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에 3차례 이상, 10년 이내 2차례 이상일 경우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한 차례만 해도 공천에서 제외가 된다는 건데요. 네. 앞으로의 공천심사 일정과 경선 방식도 공개를 했습니다. 경선은 일반 국민 1000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총 1000개의 샘플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는다고요? 네, 이 자리에서 그 철도 지하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회동 할 때도 이 철도 지하화를 포함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래서 이번 공약 발표는 아무래도 수원 그 경기도 내 구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 경부선 철도가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동서로 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지상으로 이동을 못하고 다 도로를 잘라 먹어서 네. 시민들이 건널 때도 육교에 의존해야 되고 차로 이동할 때도 빙빙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하화를 한다는 구상인 건데 오늘 오후 2시에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철도 지하화 구간은 1호선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부근이 될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 당 운영 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을 하면서 총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민생, 안보, 저출생 등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국정 현안을 풀어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저출생에 대해서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학 등록금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덧붙였고요. 네. 또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에 대해서도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아리백 코리아를 언급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원전의 방점을 찍는 현재 정부와는 대치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제거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장외투쟁까지 언급하고 있죠. 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 법안이. 그래서 오히려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쌍특검법을 비롯해서 이태원 특별법 그 거부권까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장외투쟁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모르고 나오셨던 분들은 더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가양대교를 지나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어제부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30분 정도는 걸리겠고요. 이 작업은 2월 4일 일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변북로 쪽으로 우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주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반포 나들목을 지나서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남 나들목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 사건 노트 시간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들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요. 범죄 양상은 과격해지고 범행 동기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프로파일러의 시각으로 이렇게 최근 발생한 범죄의 특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현대범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수사사법 체계에서 프로파일러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각적 전환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네. 최근의 경향은 이제 가스라이팅 범죄, 링 범죄, 착취 학대 범죄, 모방 범죄 같은 특별히 그러니까 크게 이제 확장하는 군들이 있습니다. 범죄의 군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존의 범죄 종으로는 할 수 없는 동기로 추적해야지 알 수 있는 범죄가 확장하고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형태의 수사 방식으로는 사실은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을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의 수사관들이나 아니면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거를 이제 기존의 범죄 종 중심이 아니라 동기 중심의 시스템으로 많이 바꿔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행화된 사법 시스템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미국에서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개정 활동 같은 거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러로 스스로 명칭하지 않고 크라임 어널리시스트 아니면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 같은 범죄 행동 분석가, 범죄 분석가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이유도 최근에 발생 범죄 자체가 기존의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유형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양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할 수 있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두 사건이 그런 어떤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종이라는 게 종류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의 범죄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라고 성범죄, 강간범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학대와 성범죄가 섞이고 그리고 네. 말하자면은 강도와 살인이 섞이지만은 강도와 절도가 섞이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형 범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범죄 종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처벌이나 범죄 예방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무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프로파일러라든가 그러니까 동기 중심의 범죄 시스템으로 확 바꿔오고 있고 네. 영미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조금 늦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헛갈려 하시는 거죠. 네. 이런 범죄가 어떻게 가능해? 이건 이제 기존의 범죄 종 중심으로 사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교수님의 분석이 진짜 기대가 됐는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일단은 이제 네이밍, 명칭이 중요합니다. 네.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의 네이밍은 예를 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안 부르죠. 왜? 화성이라는 건 지명을 트니까 그렇게 안 부르는 거고. 네. 그런데 여기는 영등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이 지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단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피살자를 중심으로 부르지만 이게 피해자가 노출됐을 경우는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가해자를 이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건물주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관련자는 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있고요. 이게 네. 건물주입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는 그 건물주 옆에서 이 건물주와 상당히 채권 채무가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은 살인 교사자고요. 네. 실제로 실행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옆에 모텔인데 거기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자는 셋이 있는 사건인데 처음에는 살인자와 범인과 피해자밖에 없었다가 경찰에서 이게 상당히 이상한 관계다.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교사자가 나타난 이런 형태의 사건입니다. 이 교사자가 공범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의 살해범은 이 어제 있었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공범이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도 심리적 지배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예. 이 공범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교사범. 그러니까 교사범. 네. 어떻게 보면 주범격 교사범입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 공범이라고 하면 반반. 네. 이게 공범이라는 네네. 그게 아니라 8대2, 9대1 아마 99대1 이걸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갖고 네. 내가 야, 너 누구 죽여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네.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가 되는 사람이면은 그 주인이 그 심리의 주인이 눈빛만 했는데 아 죽여달라고요. 내가 죽여드려야죠. 이런 식의 심리적 지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이것을 의심해 갖고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무리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해도 어떻게 살인까지 또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프랑스 영국에서 네. 된 거죠. 가스불을 조금씩 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희미한데도 이 사람은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심리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모든 인간은 심리적 가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리적 가해 노예화가 된 사람들은 그 구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살인까지 아니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까지도. 이 재판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살해를 저질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 어떤 걸 보고 이 가스라이팅 여부를 판단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거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임금을 착취했다. 네. 그러니까 통장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쫄쫄 굶으면서도 이 사람한테 내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징후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급 통장이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보면 금방 정황적으로 알 수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 피해자가 옆에 있으면요. 네.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리고 약간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게 진짜 지배당하는 사람. 옛날에 노예와 노예주처럼 정확히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걷다 보면요. 앞으로 못 걷습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나요?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걸 인정받는 경우가 잘 없다면서요. 왜냐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은 법률가들이 심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 사법 시스템은 법률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거지 심리 전문가들이 사실은 거기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고 여태의 사법적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었습니다. 판례가 많이 없군요. 없습니다. 예.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살해를 한 것이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이 교사범에게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99대 1 정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난 경우들이 경우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네. 있습니다. 외국에는 예, 미국에 이미 있습니다. 많은 예. 경우들이 있군요. 오히려 실제로 칼로 찌른 사람, 죽인 사람은 그냥 로봇 형태. 그냥 찌르기만 한 거예요. 네. 중요한 그 모든 거는 그 가스라이팅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곡살인 이은혜 사건 때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가 부쩍 좀 많아진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거의 뭐 200% 300% 늘어났다고 경찰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자신을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어려운, 유튜브 알고리즘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런 사회적 배경에 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 살해범 역시 또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한 거죠.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더 만약에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가 되풀이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처벌도 중요하고요. 네. 예전에 유진박 사례처럼 성인 후견인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인 후견인 제도요. 그러니까 아직 장애를 판정받지 않았는데 약간 이걸 판단하는데 약간 취약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게 귀가 소위 팔랑귀 네. 이런 분들이 많죠. 네. 이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거의 뭐 저희 수천 건 이상이고 지금 뭐 경찰 보고서만 해도 거의 한 해 이 30% 이상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도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또 20대 이하에서 절도가 잦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주로 이제 일종의 그 범죄를 놀이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CCTV가 멀쩡해 있어도 그거 보고 막 웃고 장난치고 그럽니다. 이게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 네. 실제의 그 훔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그 범죄 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인 점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들 사이에서 무인점포 절도가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증거하고 있는 범죄가 링 범죄 말씀드린 거. 링이라는 건 미성년자들이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재미로 집단화돼서 범죄를 하는 거. 자기들끼리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뿌리고 낄낄거리며 놀면서 네. SNS 올리고 이걸 네. 링 범죄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놀이입니다. 반사회적 놀이입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이런 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일진이나 이렇게 주먹. 요새는 그게 아니라 재미, 학대, 가학적 행위 이거를 재미화하는 반사회적 문화죠. 네. 이 무인점포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과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요즘 CCTV로 다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절도범을 잡았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절도를 계속한다. 이건 일종의 도벽증 이런 병은 또 아닐까요? 그렇죠. 일종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절도범의 상당수는 사실은 그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는 네. 사실 사법체계에서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 저기 교도소에 넣는데 대부분 단기 자유형입니다. 네.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절도 20번, 30번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화됩니다. 그게 도벽증이 되는 거죠. 진짜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정말 시급하겠네요. 그래서 사법체계 범죄의 유형이 바뀌면 사법체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놀이 문화가 됐다고 하니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교육을 강화하면 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도 강화하는 부분, 특히 이제 사회성 교육입니다. 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분명히 잘못됐고 네.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애들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나 촉법이에요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네. 그게 교육일 수 있죠. 그게 넓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넓은 교육.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한낮의 과학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인 씨름은 이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서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지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면 TV에서 씨름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름 경기에서 밭다리, 안다리 같은 용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밭다리는 씨름이나 유도 따위에서 걸거나 후리는 상대의 바깥쪽 다리를 뜻하고요. 안다리는 걸거나 후리는 상대편의 안쪽 다리를 의미합니다. 밭다리는 바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데요. 원래 바깥다리란 표현에서 두 번째 음절의 받침인 티읕이 첫 번째 음절의 받침으로 붙어서 밭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예로 남자 사돈을 바깥사돈이나 밭사돈이라고 한다든지 집안의 남자 주인을 높이거나 스스럼 없이 이를 때 바깥주인이나 밭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씨름과 관련된 속담으로는 씨름에 진 놈이 말이 많다라는 게 있는데요. 일을 잘못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자꾸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두꺼비 씨름 누가 질지 누가 이길지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비슷해서 서로 다투어도 승부의 결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원래 두꺼비 씨름은 끝내 승부가 나지 않는 다툼이나 겨룸을 비유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중서부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탁하겠고요. 내일도 서쪽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기류 수렴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충남의 경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5에서 20mm의 비가 모레까지 예보돼 있고 제주는 최대 3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큰 위험 요소는 바로 동풍으로 인한 폭설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먼저 강원 동해안과 산지의 눈이 시작돼 오전에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로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또 오늘 밤 서해 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2에서 4m로 높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동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겠습니다. 기온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초봄 날씨인데요. 서울이 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오늘 한낮에 11도, 전주 12도 등으로 예상되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7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이번 총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을 찾아가 반도체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이른바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코너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잠시 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이 한국과 사우디의 아시안컵 16강전이 있었는데요. 정말 극적인 승리였어요. 네, 어제 새벽에 끝난 축구 대표팀의 경기 보느라 밤을 새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극적인 승리로 8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1대1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물리쳤습니다. 이날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슬립백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요.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웃지 못할 성적표를 작성한 대표팀 명단에 이제 네. 변화를 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과 조현우의 눈부신 페널티킥 선방 덕분에 탈락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는데요. 한국은 31일 16강전에서 1대1로 비긴 후에 승부차기에서 4대2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조규성은 경기 종료 직전 패배에 몰린 팀을 구하는 헤더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골키퍼 조현우는 승부차기에서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웃을 수 있긴 하지만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정말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봤어요. 정말 저도 마음을 확 졸이면서 봤는데 후반부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불안하게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1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고요. 이대로 탈락의 수모를 겪어야 하는 순간 반전 드라마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54분쯤에 조규성 선수의 극적인 헤더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원 선수가 긴 크로스를 올렸고 왼쪽에서 서령우 선수가 넘겨준 헤더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문전에서 머리로 받아서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었고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던 조규성 선수의 대회 첫 골이었습니다. 그간 긴 침묵을 깨면서 팀을 구해낸 조규성 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에서야 기쁨의 포효를 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한국은 사우디의 골문을 계속 위협했지만 번번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수들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선 이날 승부
재판부는 조현우가 빛현우라는 별명답게 눈부신 선방을 선보여줬습니다. 네, 선수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끝난 후에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조현우 선수는 경기 뒤에 승부차기를 막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네. 조규성 선수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무조건 골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플레이를 했고 사실 찬스가 더 많았는데 못 넣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승리 소감을 전하기도 했고 골을 넣은 선수뿐만 아니라 또 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 어제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8강 진출한 우리 대표팀 다음 경기는 언제 열립니까? 1996년 대회부터 8회 연속으로 한국은 아시아컵 8강에 진출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 오전 1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호주와 또 4강행을 다투게 됐고요. 제가 빨간색 옷을 일부러 입고 왔는데 네.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승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숨진 학생의 소송을 맡은 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결국 패소한 사건이 지난해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죠.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서 2016년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2022년 11월에 패했는데요. 그 이유가 1심에서 일부 이겼는데 2심에서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모두 패소로 뒤집힌 겁니다. 네. 그래놓고 유족들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황당한 변명을 댑니다. 유족들이 언론에 이 일을 알린 뒤에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까지 적어냅니다. 항소심에서 3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기억이 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택시를 타고 갔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 돌아왔다. 마지막 3번째는 나가려고 했는데 날짜를 잘못 알았다라고까지 합니다. 네. 사실 사과를 해도 모자른데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고요.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인해서 작년 6월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를 계산해 보니까 오는 6월쯤에 끝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유족들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 얘기만 할 뿐이고요. 네. 한 7년간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것처럼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권 변호사가 이 사건이 빨리 끝나고 잊혀지길 바라는 건 알지만 어머니로서는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3월에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출근한 적도 일한 적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이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라고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장이 아르바이트생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알바생이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출근을 더는 못할 것 같다라고 알립니다. 네. 그러면서 급여는 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이걸 보고 나한테 보낸 게 맞냐, 잘못 보낸 거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바생이 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은 보고 출근하기로 한 날 상을 당했다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품을 정리한다, 가족들이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처럼 갖은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장은 알바생이 급여를 주지 않으면 내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네. 어떻게 해야 하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이걸 보면서 면접을 본 걸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설을 앞두고 세뱃돈 얼마 줘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요. 관련 설문조사가 있었네요. 네, 설 명절이 어느덧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민 중 하나가 부쩍 오른 물가 세뱃돈 얼마 준비를 해야 하지일 텐데요. 네. 관련 설문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고민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겠어요. 네, 한 업체가 성인 남녀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뱃돈 얼마가 적정한가 물었습니다. 42%가 5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대답했고요.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10%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건요. 안 주고 안 받는 걸 선호한다라는 답변이 무려 42%나 차지를 했고요. 이게 작년에 조사했던 수치보다도 무려 29%나 큰 폭으로 뛴 수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싱글족, 딩크족이 크게 늘면서 명절 문화에 대한 인식도 변한 데다가 경기 침체로 세뱃돈 문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설문을 본 누리꾼들은 5만 원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 3만 원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보였고요. 아니 고민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주자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주고 안 받으면 깔끔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섭섭하기도 네,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정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한 일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일본 엔화로 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식당이 국내 식당인 거죠? 네, 최근에 현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내세우는 식당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일식당 메뉴판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는 대구에 있는 한 일본 음식점에서 찍었다는 메뉴판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음식 가격이 일본 돈 엔화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가게에서 판매하는 몬자야키 가격대는 1,380에서 한 1,580엔으로 토핑 가격은 한 100에서 500엔으로 다양했고요. 네. 소주와 한국 맥주는 각각 550엔입니다. 그 아래로는 엔화로 표시된 가격은 0을 붙여서 원화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누리꾼들은 마치 일본 여행을 온 것 같아서 되게 좋다,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한국 식당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불편하다라는 반응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엔화로 표기를 했으면 줏대 있게 가격도 엔화로만 받아라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약간 반일 감정이 반영된 거겠죠. 맞습니다. 네. 네, 길에서 주운 돈다발을 지구대에 가져간 예비 중학생들의 선행이 알려졌는데 돈의 형태가 좀 특이했다고요. 지난 28일에요.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정도로 보이는 학생 4명이 쭈뼛쭈뼛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예비 중1 복재영군은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빌라 화단에 뭔가 있길래 확인을 해봤는데 겉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었고 열어보니까 지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경찰서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여기 지구대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돈다발은 한 1,000원짜리 지폐 묶음 45장이었는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낱장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45장이 한 장으로 쫙 이어져 있는 형태고요.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붙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인 전지은행권이었는데요. 네. 이게 45,000원 가치의 실제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낱장으로 자르더라도 일반 1,000원짜리 지폐처럼 거래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개는 수집 용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1,000원짜리 전지은행권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한 10만 원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조일 수도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경찰은 흔하지 않은 전지은행권을 위조 지폐가 아닌지 의심해서 형광 등의 지폐를 비춰보기도 했는데 기념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실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 주인은 찾았나요? 아직 찾지 못한 상태고요. 만약에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실물을 찾은 학생에게 간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최근 미국 젊은 층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이 스탠리 텀블러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고요?
미국의 누리꾼들이 최근에 인스타그램, 틱톡처럼 SNS에 납검사 키트로 스탠리사의 텀블러를 테스트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오면서 제조업체가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조사 측은 텀블러 제조에 납이 사용된 건 하지만 사용되긴 했는데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 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누리꾼들은 용액이 묻은 면봉을 사용해서 텀블러 내부 곳곳을 문지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 문지르는 이유가 이 용액은 납에 접촉하면 색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은 스탠리를 문지르면 면봉의 색이 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납은 중금속 중에서도 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다른 중금속보다도 배출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체내에 납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빈혈과 변비, 복통 등을 유발하는데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고 과잉 행동 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스탠리 측은 텀블러의 바닥 부분에 삽입하는 진공 단열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납이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소비자의 신체에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스탠리 제품의 표면과 입술이 닿는 부분에는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실업급여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워낙 지금 노동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해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연 300억 원이 부정수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해서 연간 11.8% 증가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부정수급의 규모가 왜 늘어났냐고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이제 현 정권 들어와서 부정수급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적발 시스템이 강화돼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았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복수급, 그다음에 이 실업급여를 받는 급여의 액수에 대한 그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해고냐 공고사직을 당했지만은 회사가 이게 자진퇴사로 신고하거나 다른 상실 사유를 다른 걸로 넣어줌으로써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이 시장이 환경이 약간 혼탁해져 있다, 녹록치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보고 해결책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근데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네. 노무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좀 높아지니까 네.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여기 고용센터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상담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고 받았던 것들이 부정수급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이제 상담은 많아졌고요. 여전히 실업급여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런 사유면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문의점은 많긴 하세요. 네. 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선 실업급여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받아보지 않으면 세세한 내용은 또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이제 네. 가장 실업급여가 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직전,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일수가 통산 합계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네. 거. 그다음에 근로의사와 능력, 일하고 싶은데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된다. 요 4가지거든요. 네. 네, 요거를 알아주시면 실업급여에 접근 방법이 좀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 퇴사,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뭐 자발적 퇴사는 비자발적, 내 의사와 반대돼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회사는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 이제 실업급여라는 걸 그 경제적 부조를 통해서 좀 빨리 그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네. 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게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그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한 건 한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3가지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면요. 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1년에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발생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셨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셔서 근무하지 못해서 퇴사하시는 경우가 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사업장의 이전을 했거나 그다음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3시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입니다. 네. 그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질병으로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도 퇴사했을 때 경우인데요. 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 질병에 걸리셨다고 해서 퇴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 네,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선은 13주 이상 진단이 나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 신청을 했는데 거부되셨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실 때는 실업급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데요. 이건 또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실업급여는 이 제도 중에서 가장 큰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에서 세부 4개가지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요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직급여예요. 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으세요? 실업급여, 네. 구직급여.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무조건 일자리가 발생하면 난 받을 수 있다. 왜냐? 나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껏 고용보험료 냈기 때문에. 네. 이런 논리가 형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커서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용보험의 납부 대학가도 아니고요. 네. 그냥 이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취업 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 활동하면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실업급여를 하니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명확한 정칭은 구직급여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 30일씩 잡아서 6개월만 회사 다니고 뭐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계약 완료 퇴사하면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 피보험 단위 기간 일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는 일수가 180일이라는 의미는 이 보수 지급 기초 일수가 18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아니면 월에 유급으로 인정받는 일수. 올해는 이제 주 40시간 근로자로 치면 5일 일하시고 일요일 날 주휴일이라서 6일에 대해서 유급을 네. 인정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유급 인정 실수, 그러니까 보수 지급 기초 일수가 30일이 되는 게 아니라 대개 26일 아니면 27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7개월 정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지 이걸 채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는 줄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뭐 정답은 세모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직 전 18개월 동안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 직장을 퇴사하기 18개월까지 네. 내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일수들이 있으면 네. 통산해서 180일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다녔지만은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한 달 있다가 이 직장에 퇴사했기 때문에 18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오겠죠. 네.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
를 180일까지 통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1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액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가 이제 내가 그 실업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이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평균 임금은 자기가 퇴사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얘기해요. 그런데 무한정 다 인정해 드릴 수는 없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지금 1일 6만 6천 원이고요.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만 3,10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평균 구직급여 1액은 이렇고 그다음에 소정급여 일수 받아야 되는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이 50대 이상이냐 미만이냐와 그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1년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 이렇게 나눠 있어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실업급여는 이직 그러니까 퇴사하고 나서 12개월 동안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해서 12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는 거 다 못 들어오면 못 받으시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노인 빈곤 문제를 생각하면 이대로 괜찮은 걸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예외적인 사례가 없을까요? 요거 많이들 조금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불만이 조금 많으세요. 왜냐하면 65세 이전 취업하셔가지고 65세 넘어서 퇴사하시더라도 이때는 실업급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더라도 하루라도 공백 없이 옮기시면 또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돼요. 네. 이 역으로 얘기하면 65세 이후로 뭔가 한 달 쉬고 퇴사하시게 되면 나중에 실업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업무 단절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 2월 28일 날 29일이죠. 29일 날 퇴사하시고 네. 그다음 날 3월 1일이니까 어디 취업 못 하시잖아요. 공휴일이니까 다 쉬니까. 네네. 네. 그래서 3월 2일 날 다른 사업장에 바로 입사하시면 단절이 없는 걸로 보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경비원들 많으신데요. 우리 경비원들 교대제 근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휴무일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의 휴무가 있으니까 휴무가 있고 공휴일과 상관없이 그렇죠. 고무가 상관없이 가니까요. 돌아가는 네. 거니까 교대로 돌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휴무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휴무일이면 그거 제외하고 다시 산정해 주니까 그것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관련 논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사실 지난 7월 이후에 뭔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로 더 이상 뭐 좀 진전이 되게 안 되고 있어요. 되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받으시는 급여하고 다르게 실업급여는 4시간을 인정해 줘 버렸거든요. 일에. 네. 그러니까 받으시는 급여보다 더 많이 실업급여를 받아가시는 경우를 지금은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아가겠다, 받게 해주겠다는 걸로 개편됐고요. 지금은 이제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들, 그 다음에 뭔가 이 실업급여 구직급 일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네. 또 그런데 해고나 권고사직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회사가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경우가 왜 생기지라고 다들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고하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고용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누가 뭐 추가 채용하거나 뭔가 다른 고용했을 때 그 지원금을 지급하면 인위적 구조조정 그러니까 해고나 권고사직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걸 중단하거나 앞으로 향후에 3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 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퇴사 면담할 때는 본인께서 뭐 공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고 이제 내보내놓고 그냥 자진 퇴사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냥 있으시면 안 되니까 이 그 취득 상실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사유 확인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그 조사 과정 거쳐서 확인해서 변경해 주니까. 네, 그래서 나오실 때 조금 중요하세요. 그게 나오실 때 사직서 쓰고 뭔가 믿고 다 끝내고 네. 그냥 아무런 빈손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직서에 이제 이 면담하고 정확하게 권고사직으로 써서 그걸 요즘에 뭐 사진 촬영해 놓거나 뭔가 그렇게 좀 해놓으신 게 필요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군요. 믿음이 신뢰가 강한 회사는 괜찮지만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근무하시면서 신뢰가 없는 회사라는 게 느낌이 바로 오시거든요. 네. 그러시는 경우에만 말씀드려요. 다 그런 사업장이 있다는 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또 사업주가 노동 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료를 절감하려고 하는 거죠. 4대 보험료는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거든요. 이 근로자 부담금과 있고 사용자 부담금이 있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시도들 때문에 근로자 계약하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해서 아예 프리랜서 계약하면 근로자가 아니니까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인 거죠. 그다음에 사실 사업주가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자 부담 이제 우리 직원 입장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내기 싫어서 그냥 3.3%대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지니까 그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본인이 이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으면 급여를 아예 현금으로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가입하고 시키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대 보험 가입의 원천 가입 의무 누가 가입시켜야 되는 거는 이 사용자한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그런 분들 되도록이면 채용하시면 안 되고 채용하시더라도 그냥 어떤 수가 있어도 가입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 나중에 그 소급한 보험료와 과태료 등은 사용자한테 부과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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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던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벌써 알고 있어 찾아 헤맨 사랑의 꿈
네, 조용필의 바운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영신님께서요, 회전 근개 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회복 기간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업체에 병가 요청을 안 하고 스스로 나왔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먼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안 됩니다. 네. 죄송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이 질병에 걸려서 수술하니까 요양 기간이 13주 이상 되시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먼저 회사한테 휴직 신청을 해서 거부를 당하셨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빠져 있으면 안 그렇죠. 되는군요. 네, 이 거부, 왜냐하면 회사가 휴직 신청을 해줄 수 있거나 뭐 안 해주더라도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요청 안 하시고 스스로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려우신 그 과정이지만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왠지 다녀보면 또 알잖아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지레 그냥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일하시다 보면 되게 다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두고 있으시는데요. 사실 네.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네. 안 될 거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더 신청을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병가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이거는 왜냐하면 회사한테 다 이런 거예요. 회사나 사업주들은 실업급여를 해주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거라고 되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유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퇴사하는 경우를 해주시더라도 회사한테 갖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네. 네, 1795번님인데요. 수년 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할 때 1년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원장이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사날도 아닌데 사직서를 제게 내밀면서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적으라고 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제 실수였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바로 잡아서 원장을 신고할 수가 있나요? 하셨어요. 네, 오늘 뭐 상담 죄송합니다. 뭐 요것도 안 되세요. 왜냐하면 원장하고의 뭐 자진퇴사 사직서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이전에 먼저 1년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만료로 본인께서 먼저 그만두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계약 만료에도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돼요. 왜냐하면 나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못 다니게 하니까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는 계속 다니게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나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계약 만료가 맞지만 사실상 나는 그만 다니겠다는 자진퇴사로 해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빗대서 말씀드리면 요구는 신고하셔도 안 돼요. 네. 네. 네, 0789번님,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최근에 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던 동료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인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더 적게 받나요? 하셨어요. 우리 직장인들은 그 월 평균 그 보수, 그러니까 월 신고 보수의 0.9%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80만 원 이상이 되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만 가입하고 0.8%를 공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피보험 단위 기간도 우리 일반 근로자들과 상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예술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인 만큼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활 속에 있는 과학 이야기 누구나 알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되는 그런 교양 과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주제로서 방송 주제로서도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체중 관리를 들어간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니까 대부분 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힌트를 얻었는데 네. 흔히 이렇게 장난을 쳐요. 우리가 샐러드만 먹으면 살 안 찌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끼리 봐라 소 봐라 풀만 먹어도 저렇게 살 그쵸. 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드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런 농담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샐러드만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이 들으면 또 그래 코끼리도 샐러드만 먹는데 살이 찌니까 그러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샐러드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안 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샐러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식물의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섬유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동물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네.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자체가 없는 거고,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쌀을 먹고 빵을 먹고 뭐 달콤한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잘게 부수는 기계식인 소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 단위로 완전히 쪼개버리는 화학식 소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30분 1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혈관에 빵들이 있진 않잖아요. 네. 빵 입자가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소화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식물의 세포벽 섬유질은 우리가 소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혈관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샐러드 그러니까 식물을 먹더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닌데 난 먹었을 때 나오던데, 그러니까 소화되던데 라고 했는데, 변을 봤을 때 우리가 샐러드를 아무리 먹어도 잎이 그대로 그 예쁜 모양으로 녹색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본 적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흡수는 안 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요리할 때 그라인더로 뭔가를 막 하고 갈잖아요. 네. 갈아놓은 상태로 나오는 거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 있죠.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내부에 있다고 볼까요? 외부에 있다고 볼까요? 내부 아닌가요? 당연히 내부지만 만약에 이걸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 입장에서는, 심장을 생각할게요. 내가 심장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외부요. 외부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좀 당연한데, 네. 우리가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는 건 외부에 바르는 거죠. 입술에다 립글로즈 바르는 것도 외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구내염이 생겼습니다. 구내염에다 약을 바르는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에 바르는 거. 이거 내부가 아니에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딱 없으니까. 네. 목젖에 뭐가 났다. 거기에 약을 바르는 것도 외부인 거고. 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위내시경을 할 때 뚫고 들어가는 그 기기 있죠. 그 기계도 혈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혈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즉 심장 같은 데 도착을 하려면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에 주사를 맞든 아니면 위벽을 뚫든 소장벽을 뚫든 뚫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소화기관 자체가 외부라는 거고,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샐러드를 많이 먹어도 혈관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먹는 영양 성분들 당연히 식물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식물이 저장해 놓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줄기에다가 녹말을 저장해 놓은 거고, 고구마는 뿌리에다가 녹말을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먹고 있는 곡식들, 이 나달들도 당연히 이렇게 녹말을 저장을 해 놓은 거고, 당연히 이제 기름도 먹고 단백질도 먹겠지만,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샐러드는 보통 이파리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이 없죠. 그런데 그 샐러드라고 하는 거는 저장한 녹말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식물의 몸 구조를 먹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비타민 같은 영양 성분이 있지만 녹말, 당 이런 것들 없는, 식물 입장에서도 거기는 그냥 구조물인 거고, 자신이 저장하고 싶은 것들은 다 가지고 가서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저장을 해놓거나 네.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쪼갤 수 있는 소화 요소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뭐 예를 들자면 감자를 예전에는 갈아가지고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팩을 하고 했었었는데 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아니요, 저 자주 해요. 감자로 하세요. 네네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자가 슥 하고 사라져서 네. 우리 혈관으로 감자가 떠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그쵸. 수분만 약간 들어가는 네네.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샐러드를 먹어도 심장으로 말하자면 흡수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샐러드만 먹었는데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했거나 드레싱이 칼로리가 좀 있어요. 이건 너무 네. 많이 쳤거나 아니면 샐러드라고는 하지만 전분이 많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곁들이는 빵, 고기, 저 치킨 샐러드 좋아하는데 그럼 치킨만 골라 먹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코끼리나 뭐 소 같은 경우는 풀을 먹고 살이 쪘잖아요. 네. 사람은 풀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네, 사실은 그 초식 동물들이 몰래 드레싱을 쳐서 먹는 거 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초식 동물들도 식물의 세포비역 섬유질은 분해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꼭 오늘 알고 가야 되는 분해를 못하는데 네.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세균, 고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대신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섬유질을 천천히 분해를 해주고 그 동물들은 세균이 분해해 놓은 그 물질이랑 그 세균 자체를 꿀꺽해서 소화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식 동물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고요. 어떤 동물들은 자기의 변을 먹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걸 좀 자세하게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의 대표적인 게 소잖아요. 네. 소와 양, 염소 이런 친구들은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반추위라고 해서. 그래서 위가 4개다. 소의 위는 4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은 식당에서 먹으면 알게 부위로.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를 양구위, 벌집위, 천엽 막창 이렇게 부르죠. 돼지의 네. 막창은 창자의 끝부분이지만 소의 막창은 이 네 번째 위이거든요. 자, 그럼 소가 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위로 가서 거기서 세균들이랑 혼합이 됩니다. 자기는 하지 않아요. 외주 주는 겁니다. 네. 분해를 해달라고 세균들에게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런데 세균도 사실 섬유질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화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킬 때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걸 놔두지 않고 또 계속 조금씩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섞어주잖아요. 이스트랑. 이렇게 반죽을 주기적으로 치대는 것처럼 소 입장에서도 섬유질과 세균이 좀 빠르게 분해를 하라고 네. 주기적으로 다시 섞어줘야 돼요. 그게 다시 토해서 씹는 겁니다. 네. 또 되새김질 자체가 질겅질겅 씹어도 뭐 하고 있을까 쟤는 그게 뭐냐면 세균이랑 섬유질을 잘 섞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분해가 되면 이제 삼키는 거죠. 세균이 어느 정도 분해한 그 당도 있고 세균이 만들어 놓은 휘발성 지방산 이제 영양 성분들 이런 것도 먹고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걸 천천히 흡수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세균이에요. 세균이 지금 자기가 만든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세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외주를 줄 때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덩어리들을 이제 커진 거죠. 세균이 점점 많아졌으니까요. 세 번째 위로 가서 천엽. 드셔보셨죠? 천엽에서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고 네. 마지막 막창이 가면 거기서 소화 요소를 내뿜어서 세균을 소화하는 겁니다. 세균을 먹는 거예요. 그 외주 업체를 말하자면 적대적 M&A라는 느낌으로 적대적으로 합병을 해버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살찌는 이유는 세균이 분해를 하고 그 세균을 먹으면서 그거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리고 막창에 있는 그 맛있는 곱 네. 말하자면 소와 액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초식 동물의 경우에는 막창이 사람의 위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정확합니다. 이런 건가요? 우리 위가 소와 액을 내뿜는 것처럼 그런 건데 네. 애벌 세탁을 하는 것처럼 먼저 먹기 전에 전처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세균들로 전처리를 하고 정확히 이제 분해를 해갖고 하는 그 우리의 위 역할은 막창이 그걸 하는 거다. 마지막에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찐다면 이것도 사람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씹어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네. 맞는 정보인데 네네.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이어트는 반대인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배가 부르구나. 나 배부르네? 나 이제 충분하네라고 하는 거를 뇌에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사실 진짜로 폭식을 하려면 제가 폭식 전문인데 폭식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을 때는 배부름을 느끼기도 전에 마구마구 먹어야 돼요. 씹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아지면서 먹은 지 30분 지났는데 점점 더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 거면 천천히 먹어라.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걸 느끼고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걸 감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천천히 먹으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 초식 동물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충분히 씹어서 최대한 효율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간 거죠. 네. 다시 좀 동물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자신의 변, 그러니까 배설물을 먹는다고 언급하셨잖아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대표적으로 토끼가 반출을 못해요. 토끼도 제대로 풀을 먹고 살려면 반출을 해야 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네네. 못하고 말, 코끼리 다 반출을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균의 도움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동물은요. 네. 그래서 세균이 위에는 못 살아요. 그럼 어디 사느냐? 이게 핵심인데 맹장에 삽니다. 초식 동물들은 맹장이 길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본다는 거예요.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곳에 우리도 맹장이 조그맣게 있죠. 네, 그리고 거기는 작게 있죠. 충수라고 네. 조그만 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충수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소화를 할 때는 맹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른 역할을 조금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화에선 역할이 없는데 토끼, 말, 코끼리 이런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섬유질을 분해하는 세균이 살면서 네. 위와 소장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갈아놓은 그 질퍽한 먹이를 맹장에서 시간을 주고 천천히 분해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듯이. 네. 그러면서 분해가 돼야 되니까 맹장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토끼의 경우에는요. 자기 몸 요만하잖아요. 예쁘잖아요. 네. 근데 요 길이에 10배가 넘을 정도로 맹장이 길어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음식물들을 집어넣고 세균아 열심히 분해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되새김질해갖고 이렇게 섞어주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출을 못하는 동물들은 효율이 좀 낮고요. 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세균이나 영양분을 흡수를 하려면 대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이건 우리가 진화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맹장은 소장과 대장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꾸로 소장으로 밀어 올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일단 대장을 지나서 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똥이 되는 거죠. 네. 특단의 대책인데 그래서 맹장에서 발효된 걸 한번 빼는 그 첫 번째 똥이에요. 토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끼는 똥이 2개가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토끼똥 동글동글한 거 있죠. 염소똥 같이 생긴 거. 그거는 진정한 똥인 거고요. 첫 번째 똥은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세균이랑 영양분이 풍부한 초록색으로 좀 무른 똥이 먼저 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토끼가 그냥 낼름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그걸 먹어야 지금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먹어서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면서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똥이 이제 까만 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토끼는 맹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말이나 코끼리 같은 커다란 동물들이 있죠. 네. 이 친구들은 대장을 주로 이용한다고 해요. 대장과 맹장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 모든 종류의 이런 동물들은 반추 동물보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효율이 낮지만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막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반추동물 소는요. 자기가 질겅질겅 씹는 되새김질이 끝나기 전에는 딴 걸 못 먹잖아요. 하나 먹는데 한참 걸리죠. 그죠? 한참 걸리죠. 그 대신에 이제 흡수율은 높은 거고. 그런데 토끼나 코끼리나 말은 입에서는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그 맹장으로 가든 대장으로 가든 거기도 발효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같은 먹이를 먹었을 때 효율은 떨어지지만 섭취를 계속 연속적으로 집어넣을 수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영양분을 많이 뽑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소보다 코끼리가 큰 이유가 뭐냐. 초식동물 중에 정말 대형 초식동물들은 반출을 못하는 경우가 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컨대 꼼꼼하게 갈비를 뼈에 붙은 것까지 하나 다 이렇게 뜯어 먹으면 효율은 좋죠. 그런데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LA 갈비 같은 거 드실 때 살코기만 과일로 잘라서 막 그것만 먹으면 정말 많은 게 많이 먹을 수 남지만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효율이 낮은 게 단점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식생 전체를 보면 너무 많은 식생을 파괴한다.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도 맞잖아요. 네. 대신에 이 똥이 영양이 가득해요. 그럼 본인들은 먹지 않아도 거기에 같이 사는 다른 동물들이 있는 거고 다른 생물들과 공생을 하는 거고 걸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꼼꼼하게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비롭네요. 맞습니다. 네, 식물을 소화시키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기본적으로 세포 벽의 그 구성 성분 섬유질이요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끼어 들어가야 그거를 분해를 할 텐데 그 쉽지가 않은 거고 당연한 것이 그렇게 안정적이어야지만 구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헨젤과 그레텔 같은 데 봤던 것처럼 과자로 집을 만들면 다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먹는 걸로 우리가 집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분해가 어려운 물질 중에 하나가 리그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그닌은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목질. 흔히 말하는 풀이랑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나무는 딱딱하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네.
초본과 목본 식물 어떻게 구분하냐? 다른 그 딱딱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목질이 있으면 나무예요. 근데 그 목질의 주성분이 리그닌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진화 과정에서 식물이 출현을 했는데 리그닌을 자신들이 만들면서 이제 딱딱한 줄기를 만들고 막 지상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리그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식물 천하예요.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지상을 메우는데 리그닌 분해가 안 돼요. 문제는 이때 식물이 수명이 다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썩겠죠. 썩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썩긴 썩습니다. 네. 근데 리그닌은 분해가 안 돼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식물들의 사체가 계속 쌓이는데 네. 아무도 이걸 분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그 식물의 사체들이 있었겠죠. 네. 이게 땅에 덮이고 묻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석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석탄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 없었기 때문인데 네. 문제는 지금은 출현했어요. 이제는 당연히 리그닌이 분해가 돼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땅 속에 아무리 우리가 아마존의 울창한 빌림이 결국엔 이렇게 땅에 묻힌다고 하더라도 탄화돼서 다시 석탄은 안 됩니다. 석탄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 지구 역사에서. 다시는 아마 석탄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더 이상 석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환경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땅속에 석탄을 꺼내서 쓰면 공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가 순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걸 좀 그만해야 된다. 네. 근데 아예 아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배출된 탄소만큼 다시 포집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기후변화 이야기를 해보면 네. 샐러드만 먹는데 살찌는 그 소가 사실 소가 기후변화의 어떤 주범 중에 하나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 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제거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소 위에서 발효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메탄가스, 메테인이 만들어져요. 이게 메탄 생성균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소의 트름 꺽할 때 있잖아요. 네. 메탄이 나오는데 이게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30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보다는 양이 훨씬 적겠죠. 네. 그럼 뭐 소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네. 메테인이 사실 기후변화, 온도변화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네. 온실효과 자체는 이산화탄소의 80배가 넘거든요.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COP26, 2021년에 있었던 그 COP26에서 국제 메테인 서약을 해서 메테인도 줄여나가자. 다르게 말하자면 뭐냐면요. 청정국가 친환경 이미지가 있었던 그런 나라들, 뉴질랜드, 호주도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선을 훨씬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소가 사육돼요. 자연적인 소면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소를 네.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우리가? 좋아하니까요. 우리가 먹으려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한 대가지불이 있는데 여러 네.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기후변화에도 메테인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안 찌려면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또 기후를 생각해서도 네.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건강에도 같네요. 사실 그게 좋다고 하니까요. 네. 적절하게만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